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세계사와 지성사 그리고 경제사 세 가지 맥락으로 근대사를 들여다보는 학교에서 감춰놓은 근대사 백장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조선의 르네상스, 영종조 시대 두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저 아래 설명란에 이번 시간까지 강의한 근대사 백장면을 링크해놨습니다. 앞 강의부터 들으시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선에서 책회들이 죽다 살아나고 5년이 지납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합니다. 정조는 호학군주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을 좋아하던 왕입니다. 물론 그가 좋아하던 학문은 오로지 성리학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의 말 정조는 청나라로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파견한 목적 가운데에는 청나라 황실이 만든 거대한 전집 구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1777년 돌아온 사신단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고금도서 집성이 실려오고 있나이다. 고금도서 집성은 51년 전인 1726년 청나라 옹정제 때 완성된 5,020권짜리 백과사전입니다. 동서고금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전집이죠. 실록에 따르면 1777년 4월 1일 귀국한 조선 사신단이 고금도서 집성을 찾아내고 은화 2150량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자, 전임 권력자인 영조와 굉장히 다른 행동이죠.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알아볼 줄 아는 군주입니다. 이 고금도서 집성에 실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정조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조는 이 책을 죄다 뜯어내고 제본을 다시 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2권 늘어난 5,022권이 됐죠. 이 5,022권 앞표지에 도서 집성 내자를 규장각 관료 조윤형이 썼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관료 이덕무가 최소한 도서 집성 4글자는 왕이지보다 낫다고 놀릴 정도였죠. 정조는 그만큼 책을 아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조가 원했던 책은 고금도서 집성이 아닙니다. 정조는 사고전서라는 전집에 출간됐다는 뉴스를 듣고 사신단에게 이 사고전서 구입 명을 내린 거죠. 자, 이제 청나라로 가볼까요? 때는 영조 때 책회들이 죽다 살아나고 반년이 지난 1772년 1월 4일입니다. 청나라에서 권륭제 황명으로 사고전서 편찬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고전서는 역대 중국 왕조에서 편찬된 모든 책들을 창고 4개가 가득할 정도로 모아놓은 총서입니다. 1772년 한 해 동안 문헌 수집이 이루어지고 1773년 이 책들을 편찬할 사고전서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1781년 사고전서가 완성됩니다. 간행된 서적은 모두 3,458종 79,582권입니다. 조선 사신단이 떠날 무렵에는 아직 이 사고전서가 미완인 상태였죠. 게다가 황제 명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 구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나라 관리를 통해서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신단이 대신 구입한 책이 사고전서 원본격인 고금도서 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규장각에 보관한 저 방대한 지식은 오로지 군주 정조와 친위 관료인 규장각 각신에게만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5,000권이 넘는 이 책은 규장각에 보관됐고 왕과 규장각 각신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규장각 각신은 규장각 출신 학자 가운데 정조가 고르고 고른 극소수 친위 학자들입니다. 한 해가 지난 1778년 규장각 검서관 말달입니다.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가 사신 단원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빠져있던 몇 권을 찾아냅니다. 정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특별히 각신이 아닌 말단 이덕무에게도 열람을 허락합니다. 이덕무는 손수 그 5,000여 책을 열람해
평생 안목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회고합니다. 훗날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도입한 각종 기중기 원리도 이 고금도서 집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직접 찾아낸 게 아닙니다. 전집을 다 읽은 정조가 이 가운데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특별히 꺼내주며 도르래를 이용해 기중기를 만들라고 명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독점입니다. 정조가 사랑했던 학문은 성리학이었고 그 사랑은 남에게 나눠주지 않은 독점된 사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식의 생산과 정보 유통이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패기만만한 젊은 군주가 나라를 일신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지식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군주와 주변 세력에게 독점당한 채 공동체로 전파될 기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1778년 이덕모와 함께 북경에서 서점가를 구경했던 북학파 박제가가 이렇게 씁니다. 북경 서점가에 가보았다. 주인이 매매 문서를 뒤지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우리나라 책회들은 책 한 권을 끼고 사대부가를 두루 돌아다니지만 때로는 몇 달이 걸려도 팔지 못한다. 이로써 중국이 문명의 숲임을 알겠다. 100년 정도 지나서 1862년 철종 때 홍한주라는 문인이 쓴 글 지수연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신들이 고금도서 집성을 사올 때 북경 서적상이 웃으며 말했다. 이 책이 나온 지 50년이 넘었는데 학문을 숭상한다는 귀국이 이제야 사가는 게요.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한 질, 도쿄에서 두 질을 이미 사갔소이다. 이에 사신단은 창피하여 답을 하지 못하였다. 두 풍경 모두 마비된 유통과 독점이 만든 질투요, 아쉬움을 남긴 장면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감춰놓은 근대사 100장면 6번째 풍경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고금도서 집성이 수입되고 1년이 지난 1778년 11월 7일 박제가가 북학의를 완성합니다. 박제가는 그해 5월 채제공을 진주사로 한 사신단 그 수행원으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신단 멤버로 갔던 이덕무가 고금도서 집성에서 빠진 책을 사서 돌아오죠. 북경에서 박제가는 까무러칩니다. 아니, 까무러치기 직전에 그가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북학의입니다. 그 머릿말에서 박제가가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백성들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곤궁해지고 국가 재정은 궁핍해지고 있다. 사대부가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구제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 습속에 젖어 편안히 안락을 누리면서 모른 채 할 것인가? 맞습니다. 박제가는 오랑캐나라 청나라 수도에서 깨닫습니다. 조선 백성은 곤궁해지고 재정이 궁핍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식인과 권력자들은 국부 창출 대신에 수직적인 성리학 질서 유지에 온 힘을 기울여왔죠. 예를 들어 볼까요? 1776년 6월 10일입니다. 영조가 수원에 행차했는데 그때 기마병 가운데 말이 없는 병사가 8명, 발 받침대가 없는 병사가 4명, 새끼줄로 발 받침대를 만든 병사가 11명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보고를 받고 놀랐구나 라고 한마디 하고 조치가 없습니다. 황해도 해군 부대에게 군함은 알아서 만들라고 한 나라도 영조 때 조선입니다. 그런데 박제가가 북학의를 쓴 1778년 조선 왕국은 궁궐 수비대가 새끼줄 허리띠를 두르고 경비를 서는 더욱 가난한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박제가는 놀라 까무라칠 정도로 화려한 북경과 거지굴 같은 한성 풍물을 석 달에 걸쳐 북학의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박제가에 따르면 상공업을 진흥하지 않는 조선 경제 시스템과 이를 방관하는
산웅공상이라는 신분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조선 지식인들은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합니다. 부귀를 사치라고 비난합니다. 오로지 검소함만을 최고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제가는 조선은 이 검소한 탓에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상공업과 무역을 통해 조선이 가난에서 탈출해 선진 청나라처럼 부강해질 방법을 제시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팔고 외국과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되자고 합니다. 북학의는 위선적 도덕 대신 직업적 평등과 근대 경제 시스템을 강조한 첫 저술서입니다. 1778년 11월 7일 밤은 그 책이 완성된 날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북학의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북학의가 가진 사상은 북쪽 청나라에게서 사상과 제도를 배워서 부국 강병을 이루자는 사상입니다. 비록 성리학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조선 500년 사상 전무후무했던 중상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박제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합니다. 그 북학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순으로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류금, 이희경, 류득공, 박제가, 이서구, 서유구. 이 사람들은 1760년대 서울 종로에 살면서 함께 시를 쓰는 시회 모임을 만듭니다. 지금도 있는 종로 탑골공원에 거기에 지금도 남아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변에 살았다고 해서 백탑파라고 불립니다. 당시에 권세를 휘두르던 노론 가문도 있었고 박제가나 이덕무처럼 차별받는 서울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탑파에게 신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와 철학, 이 두 가지가 이들 사이 우정을 맺어준 사슬이요 열쇠였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헐뜯는 농담도 서슴지 않던 친구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연암 박지원이 북학파 가운데 으뜸으로 꼽힙니다. 탁월한 식견과 글재주가 모두를 존경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을 때 세상이 변하는 법입니다. 백탑파 가운데 청나라를 다녀왔던 사람이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시로 뭉쳤던 백탑파는 서서히 세상을 바꾸려는 중상주의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변혁 의지가 폭풍처럼 대륙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백탑파 혹은 북학파가 요동치고 있던 1776년 유럽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1776년 3월 8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 기능공 출신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20년에 걸친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영국 버밍햄에서 발행되던 버밍햄 가젯이라는 신문 3월 11일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8일 여러 과학계 인사들은 와트 씨가 팁턴에 있는 블룸필드 광장에서 선보인 일관되고 강력한 기계에 흥분했다라고요. 갱도에 가득 찬 물을 순식간에 빼내는 증기기관 펌프가 최초로 선을 보인 날입니다. 현장에 있던 과학계 인사만 흥분시키고 끝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이후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 아니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루가 지난 3월 9일 역시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 출신인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출판됩니다. 국부론은 국부의 근원을 탐구하는 고전 경제학의 기초서입니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시장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한 책이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시장 경제 원리가 움직인다고 선언한 책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들에 의해서 도덕률에서 시스템과 자본과 생산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1776년 7월 4일 1620년 잉글랜드 왕실의 탄압에 반발해서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 후손들이 156년 만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만민은 평등하며 이에 반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된 존재임을 천명한 충격적 선언입니다.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다가올 근대 경제 시스템을 분석한 혁명적 서적. 근대를 알리는 세 가지 사건이 하루 사이, 넉 달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합니다.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닙니다. 근대라는 시대에 필요한 지적이고 물적인 기반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였죠. 조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청나라라는 외부 문물에 충격을 받고 국내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서 새 시대를 준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탑하며 북학파였습니다. 그런데 홍대영도 박지원도 권력색의 주변인이었습니다. 다른 북학파 역시 권력과 거리가 먼 서울 출신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방식이 혁명이라면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개혁이라면 권력이 필요합니다. 북학파는 무력 없는 선비요, 권력 없는 주변인이었습니다. 성리하게 쌓아놓은 두껍고 높은 지적 울타리를 벗어날 수만 있었다면 이들은 조선을 뒤흔들 변혁 세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감춰놓은 근대사 100장면, 그 중에 6번째 장면입니다. 땅의 역사 박지훈입니다.